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속드렸던 것처럼 추석 연휴 중입니다. 그리고 연휴 중이어서 지금 장비가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잘 들리나 모르겠고요. 조명도 너무 어두워서 저 얼굴도 잘 안 보이시죠? 그리고 화면 전환이 좀 쉽지가 않아서 지금 장비가 그래서 이렇게 얼굴 작게 나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어차피 자료 보려고 오신 거니까 그죠? 네, 이해해 주시고요.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보시는 것처럼 8월 PC에 대한 기대, 시장의 전망도 PC는 3.5% 나올 거야 라고 생각했고, 근원 PC는 3.9%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과 완전히 똑같게 나왔습니다. 완전히 시장의 기대와 똑같이, 심지어 근원 물가도 그리고 그냥 PC 헤드라인 물가도 둘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 부분은 근원 물가 같은 경우 어쨌든 시장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물가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뭐 큰 쇼크가 되거나 서프라이즈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쇼크, 서프라이즈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대에 정확히 부합하는 수준이니까 기대에 부합하냐 아니냐 이런 걸 평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치를 좀 헤아려 본다면 어쨌든 헤드라인 PC 같은 경우는 다시 반등했죠. 확실히 반등했기 때문에 끈적끈적하게 물가가 안 잡힌 채 계속 유지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은 여전히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근원 PC인데요. 뭐 다행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근원 PC가 드디어 3%대를 보였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21년 8월 이후로 처음 3%대 재진입한 겁니다. 요것은 좀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해석하지 않을까. 그리고 파월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듯이 뭐를 보겠다? 근원 PC를 보겠다.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라고 했는데 근원 PC가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뭐 4.7, 4.6, 뭐 4.12에서 3.9%까지 조금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하고 있을 것이다. 좀 애매한 지표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경각심을 시장에서 갖게 된다면 여전히 2%라는 목표 물가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이 근원 PC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높은 물가가 역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예. 뭐 물론 당장 2%로 떨어질 거라고 기대는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있겠죠. 5% 수준의 기준금리면 지금의 5.5% 수준의 미국 기준금리라면 자연스럽게 미국 근원 PCE가 2%에 가깝게 떨어져 줄 거야 하는 기대는 가질 수 있죠. 근데 지금 불안한 건 뭐예요? 하반기 중에 발생할 이 물가 불안 요소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불안 요소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쉽사리 편안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못할 겁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면서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미국의 물가 상황을 좀 진단해 볼게요. 좀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물가 CPI 같은 경우도 쭉 떨어지다가 6월을 바닥으로 해서 7, 8월에 올라갔죠. 그리고 근원 CPI는 떨어졌죠. 이런 것을 본다면 PCE도 역시 올라갈 것이고 근원 PCE는 떨어질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CPI 나올 때 말씀드렸었는데 2주 전에 실제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왔네요. 이런 부분들 물가 상황 진단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CPI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제가 기여도를 분석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물가의 마이너스 기여도, 이것은 마이너스 기여도는 여전히 23년 8월 에너지 가격은 국제 유가조차 22년 국제 유가보다는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기여를 갖는 거예요.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9월 국제 유가를 보면 쉽게 말하면 23년 9월 국제 유가의 흐름은 22년 9월 국제 유가의 흐름과 교차되는 지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23년 7, 8, 9월 달에 국제 유가가 올라갔지만 22년 6, 7, 8, 9월 동안에는 더 높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국제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여도 면에서 마이너스 기여를 했는데 이제 9월, 10월 정도 되면 크로스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22년에는 9월, 10월 떨어지는 구간이었는데 지금 23년 국제 유가는 9월, 10월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국제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혹여나 근원 PC는 잡힐지 몰라도 헤드라인 PC는 안 잡힐 수 있어요. 그건 또 하나의 변수가 되겠죠. 식료품 물가의 기여도나 또 에너지 물가의 기여도나 근원 상품 물가의 기여도 전반적으로 기여도가 떨어진 거 사실이고요. 또 근원 서비스 물가의 기여도도 뭐 상당 부분 이 정도면 빠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4% 포인트니까요. 그죠? 이 정도 기여도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러나 아직도 2%에 부합하려면 멀었다라고 해석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반등했거든요. 제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잖아요. 2.4에서 2.5, 또 1년 기대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는 2.6에서 2.8.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 끝나지 않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가 다시 오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해야 된다라는 어떤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11월에 기준금리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물가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23년 하반기에 이 통화정책 기조에 여러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 이 변수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충분히 다 나머지 것들이 납득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리스크워치가 이번에 발표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높은 인플레이션이 재현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게 안 잡힌 채 오래 가다 보니까 다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재현된다.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통화 긴축이 다시 강화될 것이다. 발생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큰 이 두 가지가 같이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든 자산시장이 글로벌리 봤을 때 부정적이었던 겁니다. 하반기 통화정책의 두 번째 변수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입니다. 제가 어제 그 셧다운에 대해서는 한 30분 정도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그 변수로서 가볍게만 터치하도록 하겠고 그 영상을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이 가능한 일이냐? 가능한 일이다. 왜? 그동안에도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2018년에도 트럼프 정권 시절에 18년, 19년에 이어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략 35, 6일 동안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그때랑 그 의회에서 갈등을 갖는 구조는 매우 비슷한 양상입니다. 근데 그 셧다운에 따라서 그때도 2018년에도 GDP 로스가 발생했었어요. 18년, 19년 4분기와 1분기에 걸쳐서 실제 GDP의 로스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셧다운이 진행되다 보면 당연히 GDP의 로스가 있을 수 있다. 34일 동안의 셧다운 동안 30억 달러의 손실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역시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셧다운이 일주 단위로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미국 경제 성장률은 0.2%포인트
하방 압력을 받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통화정책 기조의 변수죠. 왜 변수입니까? 첫 번째는 미국 경제가 강한 경기 침체가 야기되다 보면, 물론 어느 수준의 경기 침체는 용인했고 유인한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수준을 넘어선 경제 위기급, 신용등급 강등 뭐 이런 문제까지 치닫게 되면, 그러면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 자체가 금리 인상의 효과로 등장해요. 또 한 가지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굉장히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가 자연히 잡히는 현상이 나요. 기업들이 신규 투자 못하죠. 가게가 신규 소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총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물가는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야만 물가가 잡힌다라는 말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결국 셧다운이 실제 진행될 가능성이 현재 확률은 90%고요. 10월 1일 새벽 12시를 경해서 셧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까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근데 지금으로서는 또 며칠 안 남았으니까 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셧다운 가능성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셧다운은 뭐예요? 금리 인상 없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고, 빠른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분들께는 오히려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고 자산시장이 같이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자산 가격은 올라갈 수 있어요.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지금 이 금리 기조를 통해서 읽어나가실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강조해 드립니다. 그 밖에 변수가 뭘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유가의 흐름입니다. 국제 유가가 지금 90달러대인데 100달러를 향해 갈 거냐? 가게 되면 문제예요. 가게 되면 물가가 더 치솟겠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변수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주요 상류국들이 바이든을 원하지 않아요. 트럼프를 원해요. 바이든은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는 인물이잖아요. 트럼프는 화석 발전, 화석연료 발전, 석유화학 산업, 이것을 강조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동 산유국 입장에선 트럼프가 더 좋죠. 그러니까 국제 유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올려놔야 바이든이 더 어렵게 되죠. 고물가에 힘들고, 고물가 잡으려면 고금리를 도입해야 되니, 그러면 바이든 정부는 어떡합니까? 당연히 어렵죠. 재선되기 힘들죠. 그 밖에 뭐 바이든이라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인물을 평가할 때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까지 있는데, 이런 국제 유가가 소위 바이든 정부의 행보, 정치적 행보에 회방을 놓는 거예요. 물가를 고조시키는 압력으로서. 그러면 금리 인상 압력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바뀔 수 있는 거죠. 변수가 남아있다. 그 다음 한 가지 변수가 뭐예요? 제가 누차 강조했던 파업이죠. 파업. 대규모 파업. 역대 어떤 때보다도 큰 파업이 일어나고 있죠. 파업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임금을 올려놔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임금 인상 압박이 작용되고요. 그게 물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근원 물가가 잡히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파업이 아직까지 전개되고 있는데 이게 자동차 파업이 아니라 다른 파업으로도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냥 말 그대로 그 어떤 의미에서의 공급망 차질, 생산 차질, 생산 차질이 있고 공급망 차질, 부품 공급이 부족해지는 이런 차질, 물류 대란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물가의 하방 압력을 주는 변수들이 있고 상방 압력을 주는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밖에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상방 압력을 주는 변수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엘니뇨, 슈퍼 엘니뇨가 이 농작물 공급에 차질을 주죠. 미국과 유럽 전역에 가뭄을 찾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수확량을 줄어들어요. 수확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치솟죠. 이런 하반기 통화정책 변수들이 무수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물가 상황 진단했죠. 그러니까 물가 상황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PC는 기대하는 수준으로 부합하게 나왔지만 아직 2%의 목표 물가에 확실히 부합하는 것까진 아니고, 그리고 하반기가 어떻게 될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물가가 빨리 잡히게 만들 수 있는 셧다운과 같은 영향 요인이 있고, 그 밖에 물가를 또 끌어올릴 만한 스티키하게 물가가 안 잡히게 만드는 그런 영향 요인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둘 다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데이터를 봐가면서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기 상황을 좀 진단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미국 경기가 이 파란색처럼 실질 GDP가 이렇게 흐르다가 23년 사반기 들어서 좀 강한 경기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는 이런 파란색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셧다운이 진행된다면 빨간색과 같이 전개될 수 있겠고요. 셧다운이 없거나 그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잡히거나 그래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거나 한다면 검정색처럼 갈 수도 있겠죠.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경기를 읽어 나가시면 경기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통화정책의 여러 방향들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지금까지 미국이 5.5%의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11월 들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물론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자 패드워치를 보여드릴까요? 예, 패드워치 상에서 사실 그 뭐죠? 그 패드워치 상에서는 잠깐만요. 제가 뭐를 잘못 눌렀네요. 제 녹화 버튼을 눌렀나봐요. 그죠? 이거를 조정할 줄을 몰라서 이거를 녹화를 끝나야 되는데 잠시 쇼를 마친 다음에 다시 슬라이드 쇼를 하겠습니다. 됐네요. 자, 패드워치를 지금 볼 텐데요. PC 발표 전까지만 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22.4% 정도가 11월에 금리 인상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의 경우는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 본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할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시장에 부합하는 그 물가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 안 할 거야에 또 기대를 거는 거예요. 기대를 거는 이 모습이 뭐를 뜻할까요? 네,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자금 유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제부터 그래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금리 인상 안 하겠지. 말뿐이겠지. 뭐 그렇게 뭐 JP모건 회장은 뭐 정치적으로 얘기한 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PC 데이터를 보니까 근원 물가가 3%대로 떨어졌고 그리고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그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뭐 그 정도면 금리 인상할 가능성 별로 없어. 이렇게 믿고 있는 경향성이 여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종전보다 더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제 정리 차원에서 향후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라든가 향후의 어떤 통화정책 행보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보시는 것처럼 8월 10일까지만 해도 기준금리를 5.5%에 계속 유지하다가 3월 내나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8월 10일이에요. 그리고 8월 24일이 돼서는 5월에 금리 인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9월 20일에서는 6월에나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또 9월 28일 어제 들어서는 7월에나 금리 인하할 거야. 계속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죠. 예,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BIS 자료를 좀 보니까요. 23년 6월까지만 해도 미국의 기준금리의 스탠스가 이렇게 파란색처럼 움직일 거야 라고 기대를 했다가 23년 9월이 되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6월에서 9월 동안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과정이 뭐를 뜻해요? 주가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 기대가 꺾이는 거예요. 기대가 꺾이니까 기준금리 인상 더 할 거야. 그리고 기준금리의 인하 시점은 더 멀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주식시장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다. 라고 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금융불안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죠. 국채금리가 계속 치솟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치솟고요. 이런 것은 미국 셧다운 우려라든가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혹은 고금리의 장기화, 그죠? Higher for longer 라는 표현이죠. Higher for longer. 그런 개념 하에 이런 국채금리가 치솟는 현상. 그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국 국채를 사자. 이런 열풍도 불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또 그런 경향이 원달러 환율을 다시 고조시키면서 우리 경제에 좀 불안감을 가져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해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상세한 지금 상황의 경기 판단을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녹화를 끝내고 라이브니까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 중이고 공지도 안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셨네요. 정말 깜짝 놀랐네요.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 멘트 드리고 이제 녹화는 중단하고 우리들만의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불안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선호도가 집중돼요.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달러 선호 현상이 집중돼요. 그게 강달러를 만드는 거죠. 이해가시죠? 글로벌 금융 불안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미국 주식시장은 뭐 그나마 괜찮은데 중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깔아앉는 모습, 이런 것들이 결국 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줬던, 왜냐하면 우리 한국 주식시장, 한국 원화는 중국 주식시장, 중국 위안화의 프록시 역할을 또 하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주가에 가장 하방 압력을 받았던 영역들, 대부분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컨스트럭션, 또 리테일, IT, 헬스케어, 또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영역에 걸쳐서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았던 거, 그리고 이 불확실성, 변동성도 다시 재고조됐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불안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유독 미국 주식시장보다 중국 주식시장이,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이 많이 조정됐었던 배경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FOMC 회의가 11월 한국 시간으로 2일날 있죠. 그러면 10월 달에 발표될 CPI와 PC, 이 데이터가 관건이 되겠네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3%대의 근원 PC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다시 4%대로 올라가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건지 여부를 결정짓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은 금통위가 있죠. 이 부분은 제가 라이브 첫 부분에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은 왜 금리 인상 못하는지 이유를 설명드렸죠. 그래서 19일 날도 제가 보기엔 금리 인상이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다시피 우리 리사키님께서 24년
경제전망 책 예약 구매 신청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제 24년 경제전망 스태그플레이션을 전망했는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에서 24년을 결정질 20대 경제 트렌드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이 되기를 바라고, 이만 녹화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이브로 질의응답을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